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국회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새벽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내란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첫 번째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이 계엄 관련 지시를 내린 박안수 전 계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공수처의 신청으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사상 초유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독촉하는 야당 질의에 이미 지시했다고 답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 계좌 동결 이거 빨리 하세요. 일단 지금 수사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출국 금지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오 처장 발언 1시간 뒤 공수처의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당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경찰도 긴급 체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수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 출국 금지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고 체포, 구속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이 경우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체포나 구속을 거리 상태라고 본다면 헌법 68조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는 대통령 파면이나 사망, 사임 등에 한정돼 구속만으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건 아니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헌법학자는 대통령 체포나 구속이 사고 상태에 해당해서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는 질병과 요양, 탄핵 소추에 의한 권한 정지 등으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구속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데 정부를 관리하는 정도의 제한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법률안 거부권, 외국 정상과의 회담, 긴급 조치 발령 등과 같은 권한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보석 등으로 체포나 구속 상태가 해제되면 사고가 종료되고 직무정지도 풀려서 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국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후임자 선거와 대행 체제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희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효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발부될 것으로 보십니까?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이미 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까지 다 만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다만 이제 적용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나아가 내란 그 중요임무 종사자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예. 다만 그 앞으로 지금 문제될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검찰이 검경수사권 조정 결과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있지만 형법상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수사한 결과 영장을 발부했을 때에 그 수사의 적법성,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재판부가 그 부분, 검찰의 수사권의 적법성 여부, 이 부분을 만약에 적법하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그 사법부가 부정적인 그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예. 석방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적법성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영장을 윤 대통령과 공모해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켰다, 이런 혐의를 적시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적법성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내란 혐의가 적용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 종사자라는 부분들이 좀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내란죄라는 것은 우두머리와 또 중요 임무 종사자와 단순 가담자, 이렇게 위계관계가 있게 지금 처벌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다라고 지목된다면 그 윗선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윗선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 혐의 적용 대상자로 남겨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된 것이지만 이제 이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당연히 그 수괴부터 해서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넓혀갈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진 것이고요.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니까요. 그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요. 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출국 금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씀입니까? 네. 예, 출국 금지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범죄 종사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김건희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수사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태가 법리적으로 엄중하다는 의미겠죠. 그만큼 저 또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헌법상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가 원수로서 그 각종 그 대외에 관련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국 금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법적 조치다라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수처 검찰 그리고 또 그 경찰 이 각각 지금 수사를 각각 예. 얘기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지금 공수처가 나와가지고 지금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예. 이 부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당해 보이지만 과연 현직 대통령으로서 아직까지 스스로 어떤 임기 단축이라 이런 거 비롯해서 이제 자기의 권한을 여당과 그 대통령, 그 국무총리에게 위임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헌법상의 지위로서는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출국 금지 처분을 예.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두고 정치적, 법적 논란이 될 여지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13조에 보면 연좌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지 아니한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 본인의 행위, 지금 그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되는 범죄 혐의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라든가 내란죄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이 헌법이기 때문에 추후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변론으로 지금 현재에서 저와 같은 것은 이 그 어떻게 보면은 헌법에 반하는 그런 취지의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의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이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전날 검찰이 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검경이 굉장히 서로 달겨들어서 좀 속도를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가능한 건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건지 긴급 체포는 어느 상황에서 발의가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는 한데요.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도 가능하고 소추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까지도 가능한 것인데요. 긴급 체포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고 그 긴급성이 있을 때는 긴급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당연히 내란죄를 범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영장을 발부받거나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긴급성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저는 긴급체포의 요건 자체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검토는 끝났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긴급체포를 진짜 정말 현실적으로 실행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체포가 될 수 있을지 또 구속이 될 수 있을지를 살펴봤는데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누가 국정 운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국정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뭐 아시다시피 사실은 구속이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뭐 구속적 구심이라는 것도 있고 뭐 나중에 그 뭐 사실 그 불구속 수사로 전환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구속 상태에서 업무를 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러나 또다시 만약에 구속 상태에서도 뭐 누군가가 뭐 변호사나 누군가가 그 연락을 해서 그 옥중 업무를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 이론적으로도 또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권위 또는 사고 그중에 이제 사고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요양 아니면 뭐 그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 뭐 이런 정도인데 질병도 아니고 요양도 아니고 탄핵에 의한 직무정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속이라는 거 가지고서 사고에 해당하느냐 이게 해당한다고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법조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속만 됐다고 해서 과연 직무정지 상태로 봐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정말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려면 확실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탄핵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수습방에 대해서 뭐 정치권 법조계 이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을 해서 다 질문을 드리는 상황인데 일각에서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좀 현실을 무시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법리적으로 뭐 이렇게 논쟁을 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란 범죄 피의자입니다. 권위가 쓰겠습니까? 누가 그 말을 듣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해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하죠?
그러면 사실상 이게 권위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가 굉장히 중대한 일이 많잖아요. 예. 경제, 외교, 안보. 그러면 그거는 상시적으로 그 보고를 받고 그거에 대한 대비가 돼 있고 빠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느려지면 그걸 사실상 국정 공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정치적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유고로 이렇게 헌법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논의를 통해서 유고로 합의를 하고 대행체제를 출범시키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구속이 됐다 하는 걸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더 이상 탄핵을 주저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바로 탄핵이라는 말씀. 아니 그럼요. 그렇게 됐죠. 대통령이 구속됐는데 국민의힘이 계속 뭐 국회에 가서 표결에 불참한다 또는 뭐 탄핵에 뭐 반대한다 이럴 수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이 된다는 걸 가정하면 아마 국민의힘은 곧바로 탄핵 표결에 들어갈 거고 찬성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에 의한 이른바 질서 있는 그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는 게 권한 대행, 후임 선거,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 권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면 뭐 법률에 의해 가지고 뭐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유고로 결정이 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선언이 되면 일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야당이나 국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번 내란 그 혐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만약 내란의 공모 혐의를 받는다면 과연 거기도 또 정통성이라든가 권위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 조금 더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때 계엄안을 심의할 때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던 지금 명확히 했다고 알려지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면은 총리 다음에 부총리니까 거기까지는 내려와야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담화문 이후에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데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추가적인 입장은 내지 않을 것으로 저 또한 예측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해제를 하면서 결국 그 이후에 그 본인의 임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라고 했고 당과 정부가 협력해서 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라라고 했던 원론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을 관망하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해외 출국 나아가 구속영장 청구 등 법적 절차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지금 그 우리 현역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여전히 탄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일국의 국가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는 내란 주관적 여건으로서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탄핵되고 난 이후에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것은 약간 공리공론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것이고 아무리 어떤 여론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탄핵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긴급 체포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다른 특별한 어떤 말씀 없이 조용하게 지금 어떤 사법적 절차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한편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모종의 거래가 의심된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체포가 아니라 셀프 출석이다. 꼬리 자르기고 봐주기다라고 국수본에서 며칠 전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 전날 압색 영장이 나온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검찰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 자기 발로 걸어갔다라는 건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꼬리 자르기가 검찰이 이렇게 자진 출석한 게 꼬리 자르기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지금 눈으로 보면 뭐 모든 게 다 의심스럽겠죠. 근데 지금 검찰이 수사 그것도 매우 속도감 있게 지금 수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그 구속영장에 보면 뭐 수괴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꼬리를 자른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의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꼬리를 자를 수가 없죠. 꼬리를 자른다는 얘기는 김용현 전 장관 선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건데 지금 대통령을 거기에 공모자로 검찰이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꼬리자르기라고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윤건영 의원이 참 불필요한 여러 가지의 어떤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건영 의원 주장은 결국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로 셀프 출석을 한 게 좀 석연치가 않다 이런 주장이에요. 사실 야당으로서는 아직은 검찰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민 중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검찰이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정광석화처럼 정말 수사를 개시하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 보시기에는 진작 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왔겠느냐라고 또 질타하시는 국민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검찰이 나름대로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또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사의 속도가 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던 검찰의 행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벌이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온전히 아무런 불신 없이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어제 검찰이 방첩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 또한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자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지난 가장 먼저 지금 비상계엄이 있은 이후에 실제로 군사 동원이 됐던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현실적으로 투입되고 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했다고 의심받는 것이 지금 방첩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나아가 인신에 대한 체포 구속하는 것은 아마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한 매뉴얼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현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가 자체가 지금 검경 수사권 이 조정에 따라서 불명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다 수사를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이런 아마 불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나름대로 수사기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14일에 두 번째 탄핵안이 표결되기 전에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르면 오늘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양수 전국 안정화 TF 단장도 오늘 중에 여러 번 퇴진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취를 놓고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 14일 탄핵안 재표결이 있기 전까지는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늘 윤곽이 공개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전국 안정화 TF 단장으로 임명된 이양수 의원은 10일 중으로 여러 퇴진 로드맵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전국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5시간이 넘는 마라톤 의총을 열었지만 퇴진 시기와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친한계는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탄핵보다 일정을 늦추면 민심을 잠재우기 어렵다며 하야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이 나는 우리 국민의 어떤 뜻과 또 지금의 혼란을 막는 길이다. 반면 친윤계 등은 임기 단축 개헌 등에 힘을 싣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체제, 미래,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가 내려지고 체포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돼 로드맵 합의를 서둘러야 성남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 혐의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약 4조 원을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는 등 정부 여당을 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내란 혐의 상설특검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은 가결 즉시 가동되고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이 추가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함을 감안하여 각호의 의혹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범죄 혐의 사건이라는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야당은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정부 안에서 이미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데 이어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여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과 더불어 네 번째로 발의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계속해서 여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5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관련해서 구체적인 방안이나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을 빨리 추스려서 조기에 전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의총에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퇴진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를 놓고는 또 친윤계 간 입장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퇴진 시점은 결국 퇴진의 방식과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야한다고 그러면 그건 뭐 한 달 내로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아니면 뭐 임기 단축 개헌, 뭐 야당에서도 사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2016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그 대선을 치르는 방안,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 1년 6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과 방식이 그 사실은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 뒤에 그 임기 단축 개헌, 그게 뭐 그 국가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지금 현재 국민적 정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로드맵을 제시했을 때 국민들로부터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뭐 당장 그 뭐 하야하거나 뭐 여하튼 대선을 그 몇 개월 내로 그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또 완강하게 그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그 성립이 안 될 가능성도 대단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탄핵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비상의원총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쭉 모으고 그다음에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이양수 단장이 오늘 한동훈 대표한테 보고를 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 정도를 이제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으로 제시할 텐데, 그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당의 동의, 국민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한 오늘 내일 사이, 그러니까 14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에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여당의 안은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야당의 반응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국회가 설득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이제 지금 국회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아닌가요?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탄핵 외에 다른 방안을 선호하지 않을 겁니다. 조기 퇴진에 대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일단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결국은 야당의 동의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로드맵에 어떤 게 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야당과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국민에게 총구리를 들이댔다는 내란 범죄 피의자잖아요. 지금 입건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이 그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특히 그렇겠죠. 그런데 직무정지 방안이 없이 만약에 로드맵에 나온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은 직무정지가 된 후에 또 질서 회복 방안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이제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조기 퇴진에 의한 방식이냐, 뭐 하야에 의한 방식이냐, 예. 탄핵에 의한 방식이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음 선거로 어떻게 갈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질서 회복 방안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아예 그거를 쳐다볼 이유도 없는 안이 되겠죠. 네.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퇴진 시기와 방식을 놓고 의견이 아직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 친윤계와 친한계가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상황에 싸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은 황당하고 그러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론으로서의 어떤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있었던 그 의원총회에서도 이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계 입장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탄핵은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그 당론으로 이 입장조차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김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본회의 당에 가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별적 의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 딱 떨어지게 국민들을 설득할 만큼 나오지 아니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 현재 지방 어떻게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더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박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전국으로 가는 어떤 로드맵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재표결을 좀 짚어볼게요. 야당이 이제 14일에 탄핵안 재표결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도에 의하면 여당에서는 일단은 표결에는 더 참여를 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방침이 좀 정해진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뭐 당론이 탄핵 반대에서 바뀌었다 이런 보도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표결에 불참하는 그 태도 자체는 저는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정파적인 이익이나 당리당략을 먼저 두고 계산기를 두드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와 압박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마 14일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론이 비록 부결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사실 표결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이고 그렇다면 사실상 당론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를 할 의무와 또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투표장에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요, 이번 주말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이번 토요일 탄핵 의결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탄핵안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행사한다고 하면 또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논란이 휩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고요.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를 정치적으로는 본인이 결정을 했죠. 그러나 법률적으로 보면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뭐 국권 통수권 뭐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그 탄핵이 제일 확실한 직무정지의 방법이에요. 그냥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자제할 테니까 지금 이걸 사실상 직무정지로 봐달라. 뭐 이런 거는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이제 탄핵 표결에 참여하면 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꽤 있거든요. 이걸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해놔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자제한다는 정도 가지고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오늘 이제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론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고 아마 탄핵 당론을 자유 투표로 바꿀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상설특검, 그다음에 일반특검, 본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덕수 국무총리 뭐 내란 협의 고발하고요. 또 탄핵 추진 검토하겠다.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에 대한 뭐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그냥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재포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은 먼저 이제 민주당이 압박을 가하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 만약에 지금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어떤 처벌이라든가 수습이라든가라는 거에 대화 상대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의 담화도 들으셨지만 야당은 그냥 협조와 지원의 상대로 치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상 국민들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불안과 불신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소통이 됐든 아니면 함께 미래를 논의하는 게 됐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니까 계속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사태가 수습이 될지에 대한 게 비전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로드맵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이걸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정마비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국정마비는 이미 거의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저는 지금 여권과 이 정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국정마비 사태를 지금 만들어 놓고서 어디에 그런 책임 같은 걸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있는 거고,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 표결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상황을 바라보는 세계 시장의 시선이 우려스럽습니다. 한 외신이 윤 대통령을 한국 GDP 킬러로 표현하는가 하면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파의 진폭이 과거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내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키울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정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두 차례 탄핵 때는 중국의 경기 호황과 반도체 훈풍이 한국 경제를 지탱했지만 지금은 국내 수출 물량을 견인하던 중국이 경기 침체에 빠져버렸고 미국과도 트럼프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관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한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수익성과 성장성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의 혹평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박한 퍼포먼스가 한국 GDP를 박살냈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세계 시장은 안도와 실망을 오가며 한국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 They put out a statement saying that they would provide unlimited liquidity if they need to. The market right now is just waiting for the next announcements.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마저 잃으면서 복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전국 불안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넘었습니다.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당 1,450원을 넘어가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5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면서 1,500원대 근접한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 2시에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5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주간 거래 종가인 1,437원보다는 그래도 2원 정도 내린 상황인데요. 이 전날 주간 거래 종가인 1,437원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2022년 10월 그 당시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라서 최근에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환율이 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1,450원이 마지노선이다. 그걸 뚫리면 뭐 1,500원까지도 금방 갈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외환 보유액 괜찮은 건가요? 예, 우리 외환 보유액은 최근까지 세계에서 9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은 순대외 채권국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빌려온 돈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뭐 원달러 환율이 크게 치솟아서 달러가 부족한 지경까지 내몰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레고랜드 사태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 비교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 레고랜드 사태 때는 갑자기 이제 그 레고랜드를 개발하기로 하는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상환을 못한다 대출을 이런 선언을 강원도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율이 1,439.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요. 지금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 발생 직후에는 환율이 급등을 하다가 그다음부터 서서히 균형 수준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때만큼 뭐 이렇게 불안하게 보실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때는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시장도 좀 짚어볼게요. 국내 증시 엄청 휘청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공포 매도, 이른바 패닉셀 이어지면서 총 1조 원 넘는 매물 던졌다고 해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 코스피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2.78%나 내렸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무려 5.19%나 내려가지고 4년 8개월 만에 63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개인이 1조 2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소비와 투자가 경기 주가가 부진하게 되면 소비와 투자의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으로 돈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개인들은 당연히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기업도 신주 발행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투자가 침체될 것이고요. 이렇게 소비 투자가 침체되면 경기 침체가 심해질 우려가 있어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미국 증시라든지 아니면 가상 자산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추가적인 투자 자금 이탈로 인해서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최대 4,300억 원 규모의 긴급 자금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떤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이 4,300원 규모의 긴급 자금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것을 낮추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투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에는 좀 부족한 규모다. 과거 사례에 비해서도 좀 작은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제는 이제 뭐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안정한 정세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불안정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 불확실성 커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제 통상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변화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경제의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그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소비를 줄이고요. 기업도 투자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이것이 내수 침체를 더 가속화시켜서 내년에 수출도 어려워질 판국이 됐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해서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더 어려워지면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가능성은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참 이 불안한 전국 상황 때문에 연말 특수도 실종됐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연말 특수는 지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두 번의 탄핵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2004년하고 그다음에 2016년에요. 근데 두 번 모두 우리가 소비자 심리를 보고 있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6% 내지 10%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한 이런 게 기대 심리가 악화되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소비 심리 지수가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걸로 인한 내수 소비 침체도 겪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조차 외국에서 해외 여행지 권고를 내리고 있다 보니까 좀 국내 여행을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서 뭐 여행 관광업계 위주로 또 외식업계 위주로 좀 타격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경제적인 대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타개를 해야 할까요? 예, 현재 상황은 과거 두 차례 겪었던 그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 비해서 좀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는 중국 경기가 좋았고요. 그다음에 2016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대중 수출도 어려운 와중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하게 되면 대미 수출도 어렵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수 침체까지 커지면 경기 침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국회, 정부, 한국은행이 다 할 일이 다 있는데요. 국회 같은 경우는 민생 법안, 뭐 반도체 지원법 같은 거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해서 통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좀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은 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에는 내년 초에라도 추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수를 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시리아 내전이 반군 승리로 사실상 종식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아 난민들이 국경지대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는 시리아의 급격한 권력 교체로 요동치고 있는 중동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와 레바논의 마스나 국경 교차로에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리아 난민과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사드 정부가 축출됐다는 소식에 터키 남부 국경에도 새벽부터 시리아 난민이 몰렸습니다. Şimdi Suriye savaş bitmiş. Yeni dinliyoruz. 13년 전 내전 발발 이후 시리아 국민 480만 명이 나라 밖으로 탈출해 유럽 등지를 떠돌았는데 아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자 귀국을 서두르는 겁니다. 하지만 독재 종식에도 여전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승리를 선언한 반군이 권력 이양을 준비하지만 반군 내 노선이 다른 여러 조직이 주도권을 놓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극단주의 이슬람 테러 단체 IS 등이 시리아에서 준동할 가능성을 경계합니다. 시리아 권력 공백기 중동 지역 내 새로운 충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리아 독재 정권을 지원해온 이란은 큰 타격을 받아 만회에 나설 조짐이고 이스라엘은 혼란을 틈타 골란고원 내 시리아 군 기지를 점령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이 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재개관 기념식을 마치고 이제 일반인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가톨릭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데요. 5년 전 보수공사 도중 일어난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논의 끝에 첨탑은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됐고 성당 안은 크림색으로 화사하게 변한 모습입니다. 네, 5년이나 걸렸다는데 복원하는 작업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5년간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복원 작업에 임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재건 비용은 약 1조 원에 달하고 전문가 2천여 명이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재개관식에는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첫 공개 미사를 시작으로 일반에게 개방됐습니다.
하지만 복원 작업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오는 2025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사고는 한순간이었지만 재건에는 긴 시각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추위가 한결 덜합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6도, 춘천 영하 8.9도, 안동 영하 6.5도 보이고 있는데요. 예년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아직도 건조한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과 북부 산지에 건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어 건조함이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이 7도, 대전과 광주 9도, 대구와 울산 10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